이 병원은 3개월 안에 문을 닫습니다. 제 병원 정문에 붙은 폐업 공고를 보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8개월 후 같은 병원 앞에는 임산부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거든요. 15년간 지역을 대표하던 제3부인과가 어떻게 폐업 직전에서 대박병원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저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번의 도박으로 제 운명을 바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5세의 산부인과 의사 에밀리 맥린입니다. 2023년 12월 17일 오후 4시, 저는 15년 전 개업한 맥린 산부인과 병원의 대출 연장 거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5년간 이 지역 산모들을 돌봐왔는데 손에 든 서류에는 차가운 숫자들만 적혀 있었어요. 연체 이자율 연 18.5%, 상환 기한 90일. 하지만 현실은 더 냉혹했습니다. 지난 3년간 분만 건수가 60%나 급감했거든요. 2020년 월 평균 45건이던 분만이 2023년에는 18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직원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15년간 함께했던 수간호사 캐롤 톰슨도 지난달 존스 홉킨스로 이직했어요. 원장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캐롤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인 아픔도 있었어요. 12년 전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제왕절개 후 이틀 만에 퇴원해서 집에서 혼자 신생아와 씨름하며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던 기억 말이에요. 새벽 3시마다 울어대는 아기 찢어지듯 아픈 봉합 부위, 그리고 괜찮냐고 묻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거짓말해야 했던 그 순간들. 그때 누군가 손 한 번만 잡아줬어도. 하지만 볼티모어의 대형 병원들인 존스 홉킨스, 메릴랜드 대학병원과의 경쟁에서 소규모 개인 병원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큰 병원으로 몰렸고 보험 수가는 계속 깎였어요. 자연분만 수가가 2020년 5,200달러에서 2023년 4,800달러로 떨어졌거든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텅 빈 병실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던 분만실도 이제는 하루 종일 조용했어요. 우리 같은 작은 병원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구나. 2024년 1월 15일 새벽 2시, 저는 제 사무실에서 산부인과 병원 재기 방법을 구글에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4번째 컵이었어요. 병원 경영 컨설팅, 의료 마케팅, 환자 유치 방법. 온갖 키워드를 검색해봤지만 딱히 해답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대형 병원과 차별화하라, 전문성을 강화하라 같은 뻔한 조언뿐이었어요. 그때 제 운명을 바꾼 기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 미국의 차세대 의료사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산후조리원이라고? 출산 후에 호텔 같은 곳에서 2주를 머무른다. 저는 남은 직원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간호사 2명과 함께 말이에요.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완전히 상업적이네. 돈 많은 사람들이나 쓰는 사치 서비스지. 아시아인들이 유독 허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 서양 여성들은 출산 다음 날 조깅하는데. 간호사 린다 스미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장사하자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2018년 한국 산모의 7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는 통계를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장 규모였어요. 한국의 산후조리원 시장이 연간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는 정보였습니다. 75%? 그럼 거의 모든 산모가 이용한다는 건데. 이게 정말 사치일까?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는 2주 이용료가 190만 원으로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인 419만 원의 절반 수준이라는 정보를 발견했죠. 공공시설이 있다는 건 이게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는 뜻 아닌가? 그날 밤 저는 신용카드로 항공료를 결제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5,000달러를 써서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그게 가능한가? 출산 후 돌봄을 시스템화한다는 게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2024년 2월 15일 오후 3시 20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건 청결함이었어요. 화장실 변기는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자동으로 살균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공항 직원들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죠. 미국보다 훨씬 위생적이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맥린 교수님. 저를 맞이한 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수진 교수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 교수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안내했어요. 하지만 저는 영어보다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켜면서 말이에요.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문화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서울의 풍경에 놀랐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임산부나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을 배려한 시설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지하철 8호선 장지역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에도 경사로와 점자블록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이길 20에 위치한 전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병원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고급 호텔 같은 건물이었어요. 현관에서부터 비접촉 체크인 시스템, 공기청정 시설, 자동 살균 슬리퍼. 로비에는 따뜻한 조명 아래 편안한 소파가 배치되어 있고 한쪽에는 카페 같은 공간도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병원이 아니라 호텔이었어요. 아니, 리조트 같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산모실 27실, 신생아실, 수유방, 간호사실, 상담실, 휴게실, 산모관리실, 맘스가든, 식당, 휴게정원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각 산모실은 제 개인 병원 VIP실보다 좋았어요. 독일제 전동 침대, 개인 화장실, 냉장고, 그리고 아기와 엄마를 위한 별도 공간까지. 벽지는 따뜻한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어서 집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4시간 간호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각 산모마다 전담 상담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리 전문 셰프팀이에요. 김수진 교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셰프팀이요? 병원 급식이 아니라 산후 회복을 위한 특별식을 준비합니다. 미역국, 잣죽, 갈비탕. 모두 산모의 회복 상태에 맞춰 개별 조리해요. 주방을 구경할 때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한식 전문 조리사 3명이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요리하고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미역, 다시마, 새우젓, 참기름 등 한국 전통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301호실에서 만난 박지영 씨는 둘째를 낳고 일주일째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엄마가 된 걸 축하받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미국에서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재촉받았는데 여기서는 충분히 회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주거든요. 박 씨는 실제로 LA에서 첫째를 낳은 경험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제왕절개하고 이틀 만에 퇴원해서 집에서 혼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박 씨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12년 전 겪었던 그 절망감과 똑같았거든요. 미국에서는 출산 후 24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러면 산모는 의료 대상에서 즉시 유감암이 되어야 하죠. 하지만 여기는 산모가 먼저 온전한 어머니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곳이었어요.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산모들을 대하는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에서 제왕절개를 마친 산모에게 주어지는 건 옥시코돈 5mg. 처방전과 2일 후 퇴원 안내서뿐이었습니다. 문제 있으면 응급실로 오세요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죠. 간호사는 하루에 2번 와서 혈압과 체온만 체크하고 사라졌어요. 하지만 한국 산후조리원에 도착한 산모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오전 7시에 일어나면 따뜻한 미역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기는 전담 간호사가 24시간 돌봐주니까 산모는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수유 시간인 오전 9시, 오후 1시, 오후 6시, 밤 10시마다 아기를 데려다주면서 올바른 모유 수유 방법을 가르쳐주고요. 젖이 뭉쳐서 아픈 전몸살은 전문 마사지로 미리 예방해줍니다. 유방 마사지사가 하루 2번씩 와서 30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거예요.
출산으로 찢어진 회음부가 아물도록 쑥 좌운기에 앉아서 쑥 훈증을 받게 해줍니다. 아래쪽에서 물을 데우고 그 위에 쑥을 담은 주머니를 올려놓으면 뜨거운 수증기가 쑥을 통과하면서 따뜻한 쑥 훈증이 회음부로 전해지는 거예요. 하루 2번,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15분씩 받습니다. 산모 몸의 회복을 돕는 미역국이나 잣죽, 갈비탕 같은 특별한 음식도 매끼 준비해줘요. 아침에는 미역국과 현미밥, 점심에는 갈비탕이나 삼계탕, 저녁에는 잣죽이나 전복죽. 모든 음식이 산모의 몸 상태에 맞춰 간도 맞춰서 나왔습니다. 임신으로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마사지와 온몸이 부은 걸 빼주는 붓기 관리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한국은 아픔을 제거하지 않고 견디게 만들어줬어요. 502호실에서 만난 최민정 씨가 저에게 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산모의 통증만 관리하지만 여기서는 산모의 마음을 먼저 돌봐주는 것 같아요. 아기 울음소리에 불안해하면 간호사님이 와서 등을 쓸어주며 괜찮다, 엄마가 된다는 건 원래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주세요. 최 씨는 미국에서 7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언니가 출산할 때 봤는데 정말 삭막했거든요. 간호사도 바쁘고 가족들도 일찍 집에 가야 하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산모를 출산을 마친 사람으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회복이 필요한 어머니로 본다는 걸 말이에요. 셋째 날 오후 2시, 저는 산후조리원의 공용 휴게실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쑥 좌운실에서 나온 한 산모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산모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또 혼자겠죠? 미국에서는 출산 다음 날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아무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산모는 교포 2세 김미셸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첫째를 낳고 둘째를 위해 한국에 온 거였죠. 남편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혼자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첫째 낳을 때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에서 제왕절개하고 이틀 만에 퇴원해서 집에서 혼자 아기 키우느라 밤에 3시간씩밖에 못 잤고 산후 우울증이 와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고요. 김미셸은 첫째 때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새벽 2시마다 울어대는 아기의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우는 자신, 그리고 괜찮냐고 묻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거짓말하며 버텼던 6개월. 아무 말 없이 다가온 간호사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여기서 배운 걸 써보세요. 힘들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 간호사는 이수경 씨였어요. 15년간 산후조리 전문가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15년간의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작년에 담당했던 산모 한 명이 떠올랐어요. 사라 윌슨. 제왕절개 후 이틀 만에 퇴원했는데 일주일 후 응급실로 다시 왔었죠. 봉합 부위가 벌어져서 피를 흘리며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기는 계속 울고 저는 너무 아픈데. 누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때 제가 한 말이 뭐였을까요? 처방전대로 약 드셨죠?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세요. 다음 환자 들어보내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5분도 안 되는 진료였습니다. 나는 진단만 했지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존스 홉킨스에서 제가 산모들에게 해준 건 정확한 의학적 판단과 처방뿐이었어요. 출산 후 산모가 어떤 감정을 겪고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는 관심받기였습니다. 김미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산모가 아니라 의료비 지불자였구나 하고요. 여기서는 정말로 한 사람의 어머니로 대해주거든요. 의사로서는 완벽했지만 사람으로서는 부족했구나.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담당했던 모든 산모들을 떠올리며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사라 윌슨에게요.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고 있을까봐 걱정됐습니다. 김수진 교수와 함께 강남 소재 민간 산후조리원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여기는 강남차병원 옆에 있는 별도 산후조리원이에요. 2주 이용료가 일반실 기준 650만 원 정도, VIP실은 1,500만 원 정도 하고요.
차량이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프리미엄 산후조리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차병원과는 별도 건물인데도 5성급 호텔 수준이었어요. 발레 파킹 서비스에 로비에는 샹들리에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일반실도 약 4,900달러, VIP실은 11,300달러. 그런데 미국에서 출산 전체 비용이 28,890달러에 달하고 보험 적용 후에도 7,136달러가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이상하네요. 미국이라면 이런 서비스는 최소 15,000달러는 받을 텐데. 더 놀라운 건 서비스 퀄리티였습니다. 1:1 전담 간호사, 매일 다른 메뉴의 특별식, 전문 마사지사, 신생아 돌봄 교육, VIP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30평 규모의 거실, 침실, 개인 욕실이 따로 있고 남편을 위한 소파베드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독일제 템퍼 매트리스였고 화장실에는 비데와 욕조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VIP실에서 나온 한 산모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이죠? 저는 뉴욕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둘째를 낳았어요. 그녀는 박선영 씨였습니다. 맨해튼 월스트리트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전문직이었죠. 연봉이 25만 달러가 넘는다고 했어요. 뉴욕에서 첫째 낳을 때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VIP실에서 일주일 있었는데 비용이 3만 5천 달러였어요. 그런데 서비스는 간호사가 하루에 2번 와서 혈압 체크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음식도 병원 급식이었고요. 3만 5천 달러요? 그럼 2주면 거의 5만 달러 가까이 들었죠. 게다가 산후 돌봄은 별도로 베이비 너스를 고용해야 했는데 일주일에 3,500달러 더 들었어요. 24시간 케어가 아니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주면 총 5만 6천 달러, 한화로 약 7,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VIP실은 1,500만 원의 뉴욕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박선영 씨가 VIP실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제 모션베드, 넷플릭스가 설치된 65인치 TV, 카페테리아 스타일 테이블, 그리고 24시간 공조 시스템. 심지어 개인 냉장고에는 신선한 과일과 음료가 매일 보충되고 있었어요. 이건 공공 시스템이 아닌데 왜 이토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지? 그리고 왜 이렇게 저렴하지? 원장실에서 만난 이정희 원장이 제 궁금증을 풀어줬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시설을 운영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어떻게 경영이 되나요? 이정희 원장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미국과 접근이 달라요. 미국은 치료를 파는데 저희는 회복을 팔아요. 그리고 이건 의료행위가 아니라 순수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이라고요? 네, 의사 없이도 운영 가능해요. 전문 조리사, 간병인, 마사지사, 육아 전문가. 이런 분들로 팀을 구성하는 거죠. 이 원장은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설명해 줬어요. 산모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따로따로 조리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하고, 마사지나 관리를 받고 싶으신 분은 따로 돈을 내시게 되어 있고요. 미국은 산후합병증으로 다시 병원 오는 비율이 15% 정도 되지만 저희는 3% 미만이에요. 처음에 제대로 돌봐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저는 그동안 가졌던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가 서비스화되면 감정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 반대였어요. 한국에서는 산모 75%가 이용한다는 건 시장이 확실하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에는 아직 제대로 된 산후조리센터가 거의 없어요. 블루오션이죠. 이 원장이 놀라운 정보를 더 알려줬습니다. 뉴욕 보람케어가 2018년 문을 열었는데 현재 대기자가 4,000명이에요. LA에는 친정맘 USA, 지킴이, 산모홈 케어 같은 가정 방문 서비스들이 대성공하고 있고요. 미국은 병원이 치료를 판다면 여기서는 회복을 파는 거구나.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출산만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출산 후였다는 걸 말이에요. 2024년 6월 1일 오전 9시
제 맥린병원의 산후조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걸 적용했어요. 병원 3층을 전면 리모델링해서 6개의 산모실을 만들었습니다. 각 방에는 한국에서 공수해온 쑥 좌웅기와 유방 마사지 의자를 설치했어요. 한국에서 스카우트해온 조리장 김순자 씨는 새벽 5시부터 출근해서 미역국 육수를 우렸습니다. 다시마와 멸치로 우린 깔끔한 육수에 미역을 넣고 참기름으로 볶아서 끓이는 전통 방식이었어요. 첫 고객은 제시카 윌슨이었어요. 제 병원에서 둘째를 낳고 바로 위층 산후조리센터로 올라온 거였죠. 정말 이상해요. 첫째 낳을 때는 출산 다음 날 집에 가서 지옥 같았는데 여기서는 마치 스파 리조트에 온 기분이에요. 제시카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영어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첫째는 존스 홉킨스에서 나왔는데 그때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 때는 제왕절개하고 이틀 만에 퇴원해서 집에서 혼자 신생아 돌보느라 미칠 것 같았어요. 밤에 2시간씩밖에 못 자고 전몸살로 열이 39도까지 올라도 갈 곳이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스카우트해온 조리장 김순자 씨가 준비한 미역국을 먹으며 제시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따뜻한 국물. 마음까지 따뜻해져요. 첫째 때는 출산 후에 누가 이런 따뜻한 음식을 해줬나요? 남편이 사다 준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전부였는데 24시간 신생아 전담 케어 매니저인 박미경 씨가 밤마다 아기를 돌봐주니까 제시카는 출산 후 처음으로 연속 8시간 수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 8시간을 통으로 잤어요. 첫째 때는 6개월 동안 3시간씩밖에 못 잤는데 이게 천국이구나. 박미경 씨는 한국에서 15년간 신생아 전문 간호사로 일하다가 제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미국에 온 거였어요. 미국에 한국의 좋은 문화를 알리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시카 윌슨의 인스타그램 포스팅이 볼티모어 맘카페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출산 후 진짜 쉬면서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볼티모어에 생겼어요. 한국식 산후조리인데 정말 대박. 제시카가 올린 사진들은 정말 화제가 됐어요. 깔끔한 개인실 사진,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국 음식들, 전문 마사지를 받는 모습, 그리고 남편과 함께 여유롭게 아기를 보고 있는 사진까지. 특히 미역국 사진에 달린 설명이 폭발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국물 한 그릇이 제 마음을 다 녹여줬어요.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마법 같은 음식이에요. 댓글이 폭발했어요. 이거 얼마예요? 어디예요? 저도 예약하고 싶어요. 미국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세컨 베이비 때 꼭 가고 싶어요. 제시카의 친구 메건 화이트가 첫 번째로 예약했습니다. 제시카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첫째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유롭고 행복해 보여요. 2주 만에 7명의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입소문을 통해서였어요. 메건, 사만다, 레이첼, 브리아나. 모두 30대 중산층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 산모들도 이런 돌봄을 간절히 원했구나. 더 놀라운 건 산모들의 피드백이었어요. 메건 화이트는 2주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전혀 없어요. 첫째 때는 6개월간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만다 존스는 모유 수유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모유 수유를 제대로 배웠어요. 첫째 때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3개월 만에 포기했는데 이번에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레이첼 브라운의 소감이었습니다. 출산이 이렇게 행복한 경험이 될 줄 몰랐어요. 첫째 때는 공포와 고통의 기억뿐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축복받는다는 느낌이에요. 2024년 8월 15일 볼티모어 선 신문에서 제 맥린 병원의 산후조리센터를 취재했습니다. 한국식 산후조리가 지역 병원을 구원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후 문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기사에는 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15년간 의사로 살면서 산모의 몸만 치료했는데 한국에서는 산모의 마음까지 돌본다는 걸 배웠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산부인과 과장 로버트 김 교수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맥린 박사님, 저희도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데 노하우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병원도 산후관리에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는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존스 홉킨스의 환자 의뢰를 요청했을 때의 차가운 반응을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미 충분한 환자가 있어서요라는 대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공유하면 더 많은 산모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메릴랜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 데이비드 리도 직접 찾아왔어요. 그는 20년간 산부인과를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15년간 산부인과를 해왔지만 이런 발상은 못 해봤네요. 출산과 회복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게 정말 혁신적입니다. 사실 혁신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해온 일이에요. 데이비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의료를 봐왔는지 깨닫게 되네요.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전국 기사로 다뤘거든요. 동양의 지혜가 서양 의료를 바꾸고 있다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저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찾은 건 블루오션이었어요. 3개월 만에 제 맥린 병원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월 수익이 15만 달러에서 45만 달러로 3배나 늘었어요. 2024년 10월 22일, 저는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에서 온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식 산후조리 미국 모성의료의 미래라는 주제였어요. 볼티모어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에 모인 85명의 의사들 앞에서 저는 제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의료와 서비스의 분리예요. 출산은 의료진이, 회복은 서비스팀이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보험 수가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 서비스업입니다. 시카고의 마이클 존슨 박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는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병원에서 15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수가는 어떻게 받나요? 보험 적용이 되나요? 시카고에서는 제왕절개 평균 비용이 26,000달러인데 추가로 15,000달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 적용 안 돼요. 전액 개인 부담이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보험회사 눈치 안 보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케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객들이 기꺼이 현금을 내요. 애틀랜타의 사라 데이비스 박사도 놀라워했어요. 그녀는 에모리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기꺼이 현금으로 15,000달러를 내겠다는 거네요. 애틀랜타 평균 출산 비용이 22,000달러인데. 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원했던 바로 그 서비스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동안 아무도 제공하지 않았던 서비스니까요. 시애틀에서 온 앤드류 박 박사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직원 구성은 어떻게 하셨나요? 미국에서 한국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한국에서 직접 스카우트했어요. 조리사, 간호사, 마사지사. 모두 15년 이상 경력자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었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개별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12명의 의사가 프랜차이즈나 컨설팅을 문의했어요. 6개월 후면 시카고에도 한국식 산후조리 센터가 생길 것 같네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한 결과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산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를 조사해봤는데요. 24시간 신생아 돌봄이 97% 만족도로 1위였어요. 그 다음이 전문 수유 교육이 95%, 산후 마사지가 94%, 개인 휴식 공간이 93%, 한국식 회복식이 89% 순이었습니다. 의외로 미역국을 좋아하는 미국 산모들이 많았어요. 브리아나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는데 먹어보니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더라고요. 마치 엄마의 손맛 같아요. 시금치 수프보다 훨씬 맛있어요. 갈비탕과 잣죽도 인기 메뉴가 됐습니다. 특히 잣죽을 모유 생성죽이라고 소개하니까 모유에 도움이 된다며 모든 산모가 요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메뉴를 조금씩 현지화했습니다. 미역국에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시금치나 케일을 추가하고 갈비탕 대신 닭고기 스프도 준비했죠. 조리장 김순자 씨도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받아들일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열성적이에요. 미역국 레시피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산모들도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는 쑥 좌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동양의식이라고 의심하던 산모들이 한번 체험하고 나면 매일 요청했어요. 메디슨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쑥 좌움받고 나면 아래쪽이 정말 편해져요. 미국 의사들은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이런 관리가 있다는 걸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남편들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동양 미신이라고 비웃던 남편들이 아내의 빠른 회복을 보고는 정말 신기하다며 감탄했습니다. 제시카의 남편 마이클 윌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때는 와이프가 6개월간 힘들어해서 저도 스트레스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르네요. 2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2024년 12월 3일 오전 10시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공식 제휴 제안이 왔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분만한 산모들을 맥린 센터로 연계해주고 싶습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화를 건 사람은 존스 홉킨스 산부인과 부과장 마이클 로드리게스 교수였어요. 15년 전 제가 레지던트 시절 그 밑에서 일했던 상급자였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간 저를 무시했던 존스 홉킨스에서 먼저 손을 내민 거였거든요. 로드리게스 교수님, 15년 전에는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맥린 박사,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희 환자들이 자꾸 선생님 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로 존스 홉킨스에서 분만한 산모들이 퇴원 후 제 센터로 오는 경우가 늘고 있었어요. 한 달에 15명 정도였습니다. 메릴랜드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장 리차드 스미스가 직접 찾아왔어요. 저희도 산후조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은데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간절합니다. 제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여러분께 환자 의뢰를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답하셨죠? 이미 충분한 환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네요.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보다는 발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진짜 산모를 위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제 맥린 병원의 성공을 본 다른 소규모 산부인과들도 줄줄이 연락해왔어요. 프랜차이즈 문의만 하루에 10건씩 들어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리치몬드, 동부 지역 전체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혁명이구나. 2025년 5월 20일, 정확히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카고, 애틀랜타, 댈러스에서 한국식 산후조리 센터를 오픈한 동료 의사 5명과 함께 왔거든요. 모두 제 세미나를 듣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남 차병원 옆 산후조리원에서 이정희 원장과의 재회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에서 한국식 산후조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 방송에서도 다뤄졌거든요. 이 원장이 보여준 KBS 뉴스 영상에는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가 미국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재 미국 내 15개 주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와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모두 한국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팀을 꾸려서 한국식 산후조리의 효과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연구 결과가 나오면 미국 의료계 전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폐업 직전이었는데 이제는 미국 동부 최대 산후조리 네트워크의 본부가 됐어요. 동행한 시카고의 마이클 존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시카고에서만 벌써 3곳이 오픈했어요. 모두 대기자가 200명씩 있고요. 애틀랜타의 사라 데이비스 박사도 덧붙였습니다. 남부 지역 산모들이 더 열광적이에요.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와 한국의 산후조리 철학이 잘 맞아떨어져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변화들이었습니다. 메릴랜드주 보건부에서 산후조리 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 중이고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산후조리 비용 일부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이 미국 의료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네요. 이정희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산모를 진정으로 돌보는 나라가 되겠네요. 저는 이정희 원장에게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1년 전에는 그냥 절망적인 병원 원장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건 의학이 아니라 돌봄의 철학이었습니다. 송파 산후조리원 휴게실에 앉아서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폐업 위기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연 매출 540만 달러를 기록하는 성공한 의료 사업가가 되었지만 가장 소중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산모들이 보내주는 감사 편지들,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엄마가 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알았어요 라는 메시지들. 한국이 저에게 준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이정희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산모들도 결국 한국 산모들과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출산 후에 따뜻한 돌봄을 받고 싶다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2년 전 제가 존스홉킨스에서 홀로 겪었던 그 외로움과 두려움. 그것이 수많은 미국 산모들의 현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부터 이미 제 마음은 변해 있었거든요. 제가 1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 원장이 궁금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제 센터에서 첫째를 낳은 메건 화이트가 둘째를 임신해서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이제는 출산이 무섭지 않아요. 여기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순간 저는 진짜 의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정희 원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꿈꿔온 의료죠. 치료가 아니라 치유를 하는.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15년 전 레지던트 시절, 저는 아시아 의료를 우습게 봤어요. 서구 의학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동안 제가 한 건 단순한 의료 서비스였어요. 한국에서 본 건 진짜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제 고백을 들은 이정희 원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에밀리 선생님 덕분에 말이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배려의 흔적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람을 돌보는 철학으로 만들어진 곳이었어요. 산후조리원은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 게이트로 걸어가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미국 의료진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건 단순한 사업 아이템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5천년간 키워온 따뜻한 마음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에 뿌리 내렸고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였죠. 한국이 세상에 보여준 이 위대한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기술도 경제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답게 돌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나라예요. 저는 미국 사람이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한국인과 한국 기업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보기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 작은 개들은 신이 조선에게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서구 최고의 개 전문가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1895년 한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20년간 서구 최고 품종들을 다뤄온 수의사였죠. 거대한 독일 셰퍼드 6마리를 데리고 와서 조선의 미개한 개들을 개량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러일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조선의 작은 개들이 보여준 믿을 수 없는 행동은 그의 모든 상식을 뒤바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한 서양인이 목격한 진돗개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윌리엄 맥도웰입니다. 1895년 가을 33세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20년간 개를 길러온 전문가였죠. 특히 독일 shepherd 육종에서는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조선 파견은 단순한 선교가 아니었어요. 조선의 후진적인 축산업을 서구 과학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데려온 6마리의 독일 shepherd를 보고 조선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당연하죠. 키가 70cm에 몸무게 40kg이 넘는 이 위풍당당한 개들을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이런 훌륭한 개들이 바로 서구 문명의 결정체입니다. 저는 통역관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중 나온 조선인 중 한 명이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분이 바로 진도에서 온 박성우 어른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도 개를 기릅니다. 박 어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선의 개라니. 아마 우리 shepherd의 절반 크기도 안 되는 초라한 개들이겠죠. 첫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쓰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선의 개들을 개량하는 것이 이곳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서구의 과학적 사육법으로 이들의 무지몽매함을 깨우쳐 주어야겠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작 무지몽매한 건 제가 될 줄은요. 한양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 저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선 정부에서 마련해준 강의실에서 현대적 개 사육법에 대한 강의를 열었어요. 양반들과 중인들, 그리고 개를 기르는 일반 백성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모두 틀렸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개는 과학적으로 사육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료 배합, 체계적인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우수한 혈통 관리가 핵심이죠. 제가 가져온 차트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독일 shepherd의 완벽한 신체 비율, 과학적으로 계산된 영양 공급법, 그리고 유럽의 첨단 훈련 기법들을요. 그런데 한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조선에서는 개를 마음으로 기릅니다. 마음으로요? 저는 의아했어요. 이게 무슨 비과학적인 소리인가 싶었죠. 개와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개가 됩니다. 크기나 힘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고 조상들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미개한 사고방식이구나 싶었어요. 그런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훌륭한 개를 기를 수 없습니다. 과학이 답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박성우 어른이 다가왔습니다. 선교사님, 내일 우리 개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제 개들과 비교해 보시면 차이를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승리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조선 사람들이 서구 문명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거라고 확신했죠. 다음 날 아침 한강변에서 약속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박성우 어른이 데려온 개들을 보는 순간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키가 50cm 정도의 몸무게도 20kg이 채 안 되는 작은 개들이었습니다. 이게 조선의 개입니까? 네, 진돗개라고 합니다. 진돗개. 진도에서 온 개라는 뜻인가 보았어요. 털색은 흰색과 황색이 대부분이었고 귀는 쫑긋 서 있었습니다. 나름 단정한 모습이긴 했지만 제 shepherd들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였죠. 자, 그럼 간단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제 shepherd들에게 기본적인 명령을 내렸어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완벽했습니다. 6마리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구경꾼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조선 개들 차례입니다. 박 어른이 진돗개들에게 뭔가 조선말로 지시했어요. 그런데 개들의 반응이 뭔가 달랐습니다. 명령에 따르긴 했지만 어딘지 주인을 살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훈련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때라 종종 있는 일이었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자랑스러운 독일 shepherd들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떨기 시작한 거예요. 몇 마리는 아예 도망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반면 진돗개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 보였어요. 선교사님, 괜찮습니다. 개들이 놀란 것뿐이에요. 박 어른이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제 개들이 총소리 하나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본군이 한양 근처까지 진주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포탄 소리가 밤낮 없이 들렸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일본군의 무차별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머물던 성교관 근처에도 포탄이 떨어졌어요. 모두 피난하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짐을 챙기려 했지만 이미 건물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제 개들이었습니다. 독일 셰퍼드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포탄 소리에 미쳐버린 듯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이리 와. 진정해.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었어요. 평소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던 개들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거죠. 그때 박성우 어른이 나타났습니다. 진돗개 4마리와 함께요. 선교사님, 빨리 피해야 합니다. 제 개들을 데려가야 해요. 박 어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진돗개들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돗개들이 각각 흩어진 셰퍼드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포탄이 터지는 가운데서도 진돗개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냉정하게 움직였어요. 한 마리씩 셰퍼드들을 찾아내어 안전한 곳으로 유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진돗개 중 가장 작은 놈이 제 셰퍼드 중 가장 큰 놈의 목줄을 물고 끌고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 셰퍼드는 공포에 질려 완전히 기능정지 상태였는데 진돗개가 계속 앞에서 끌어주니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는 산속 동굴로 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20여 명과 함께요. 그날 밤 저는 진돗개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작은 개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동굴에서 보낸 첫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포탄 소리가 계속 들렸고 연기가 동굴 안까지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진돗개들의 행동이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조용히 다가가서 옆에 누웠습니다. 신기하게도 개들이 옆에 있으니 사람들이 진정되더라고요. 둘째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굴 입구가 낙석으로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죠? 다른 출구가 있나요?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진돗개 한 마리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더니 뭔가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바람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어른이 말했어요. 바람 냄새요? 네, 진돗개들은 후각이 뛰어나서 아주 미세한 공기 흐름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개가 찾아낸 곳에 작은 틈이 있었어요. 사람이 겨우 기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진돗개가 제일 먼저 통로로 들어가서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야 사람들을 안내한 거예요. 마치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로를 빠져나온 우리는 안전한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늑대 무리가 나타난 거죠. 제 독일 셰퍼드들은 또다시 공포에 떨었습니다. 늑대들보다 훨씬 컸는데도 완전히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그때 진돗개들이 움직였습니다. 4마리가 일제히 늑대들과 사람들 사이에 섰어요. 크기로는 늑대가 더 컸지만 진돗개들의 기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가장 앞에 선 진돗개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결국 늑대들이 물러났습니다. 진돗개들의 기세에 눌린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개의 진정한 가치는 크기가 아니구나. 계곡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꾼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진돗개들을 관찰하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됐어요. 이 개들은 제가 알던 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건 그들의 판단력이었어요. 사람이 지시하지 않아도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대피할 장소를 찾아놓고 물이 부족하면 어디선가 샘을 찾아오더라고요. 박 어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진돗개는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개가 아닙니다. 주인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개예요. 마음으로 소통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조상들은 개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도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된 거죠. 명령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놀란 건 그들의 의리였어요. 진돗개들은 제 셰퍼드들을 끝까지 돌봤습니다. 먹이가 부족할 때도 셰퍼드들이 먼저 먹게 했어요.
마치 우리가 도와야 할 동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박어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교사님은 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구. 아니,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개는 하늘이 보내준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인도 여행에서 야생개에게 물렸던 사건 말이에요. 그때 저는 그 개가 저를 공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 뒤에 독사가 있었던 게 기억났어요. 그 개는 저를 공격한 게 아니라 구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군요. 그날 밤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구의 과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조선에는 서구보다 더 깊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서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을 건너야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진돗개들은 이미 행동에 옮기고 있었어요. 가장 수영을 잘하는 한 마리가 먼저 건너가서 안전한 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들이 사람들을 한 명씩 안내해서 건네주더라고요. 저까지 무사히 건넌 후 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모두들 놀랐어요. 저는 조선에 가르치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배우고 갑니다. 진돗개들이 보여준 지혜와 용기, 그리고 의리는 제가 서구에서 본 어떤 개보다 뛰어났습니다. 박성우 어른이 제 손을 잡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교사님, 고개를 드세요. 이제 진정한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선교요?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 말입니다. 선교사님의 과학 지식과 우리의 전통 지혜가 만나면 더 훌륭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돗개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훈련법을 배웠어요. 명령보다는 소통을, 강제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 독일 셰퍼드들도 점점 변화했어요. 진돗개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전의 거만함이 사라지고 더 차분하고 현명해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동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조선의 진돗개는 세계 최고의 개입니다. 크기나 힘이 아닌 지혜와 용기로 승부하는 진정한 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05년 가을, 저는 조선에서의 경험을 정리해 조선견종연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서구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지금까지 서구 견종만이 우수하다고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거죠.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수천 년간 조선 사람들과 함께 진화한 지혜의 결정체이다. 책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유럽 각국에서 연락이 쇄도했어요.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는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요청했고, 영국 왕립수의학회에서는 명예회원으로 추대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프랑스에서 온 편지였어요. 나폴레옹 3세의 조카인 제롬 보나파르트 공이 직접 진돗개를 분양받고 싶다고 요청한 거였습니다. 조선의 개가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 각국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제 책을 읽은 학자들은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1906년 봄, 저는 다시 조선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개 전문가들 12명과 함께요. 진도를 직접 방문해서 진돗개들을 보여줬더니 모든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군. 이런 개가 실제로 존재한다니. 독일에서 온 하일리히 밀러 박사의 말이었어요. 맥도웰의 책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 뒤퐁 교수도 감탄했습니다. 그의 말, 런던에서 열린 세계계 품종학회에서 진돗개가 세계 10대 우수 견종에 선정됐습니다. 아시아 견종으로는 최초였어요. 조선 정부에서는 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조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린 공로라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돗개들이 스스로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박성우 어른과의 마지막 대화가 기억납니다. 선교사님, 이제 진돗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조선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개가 아니라 사랑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었어요. 1907년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계속 진돗개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렸어요. 지금도 저는 확신합니다. 진돗개는 세계 최고의 개라고요. 크기가 아닌 마음으로, 힘이 아닌 지혜로 승부하는 진정한 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적 같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1925년에도 저는 여전히 진돗개를 연구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조선개 연구소를 설립해서 진돗개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럽 각국에서 진돗개를 찾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1차 대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동반자를 원하게 되면서 진돗개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도 진돗개 2마리를 키우고 있고 독일에서는 진돗개와 셰퍼드를 교배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쁜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작년에 조선에서 온 편지에 따르면 진돗개가 1938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 학자가 진돗개의 우수성을 인정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박성우 어른의 손자인 박영수 씨가 보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선교사님께서 진돗개의 진가를 세계에 알려주신 덕분에 우리 조선의 자랑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언젠가 조선이 독립하는 날 진돗개도 함께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선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지혜와 혼이 담긴 살아있는 문화재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겁니다. 그것이 조선 사람들이 제게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조선이 진정한 독립국이 되는 날 진돗개가 그 나라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신이 조선에게 내린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윌리엄 맥도웰의 일기 중에서 1925년 12월 25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